아, 얘들아,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쌤이 좀 특이한 걸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적당한 소리로 들으면 노이즈가 안 들리는데, 그게 아닌데 노이즈가 심하거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쌤이 본체를 그 예전에 카톡에서 봤던 친구들은 봤겠지만, 삐까뻔쩍한 막 LED랑 막 선풍기들을 존나 박아놨거든. 막 쿨링을 막 순행식 쿨러도 갖다 놓고 막 별짓 다 해가지고, 이게 본체 내부의 노이즈 사운드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윗대가리에다 그러니까 본체와 연결돼서 박는 순간 이건 뭐 답이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노이즈를 줄여본다고 줄여봤는데도 이게 거의 지금 뭐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부 올렸던 그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 올렸던 거는 괜찮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안 들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도 보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이 마이크에서 입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그 소리의 편차가 심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마이크를 갖다 붙여놓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쌤이 진짜 쌤도 너무 오랜만에 컴퓨터를 바꾸기 전에는 상관없었는데,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지금 마이크 세팅을 한 번도 안 해놔가지고 지금 마이크가 너무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쌤이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저 컴퓨터에다 또 돈지랄을 좀 해서 외장 사운드 카드를 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건까지만 좀 참고 들어줍시다. 요번까지만. 이게 좀 심하네요. 예, 진짜 좀 심하네요. 그리고 미안하고요. 미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좀 불편함이 생기고 이랬던 부분은 굉장히 미안하고요. 진짜로 내가 돈 때려 박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볼게. 지금 답으로서는 외장 사운드 카드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이 본체 내부의 노이즈가 생각보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외장 사운드 카드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한 2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서, 또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야지. 또 비응신 같은 걸 사면 안 되니까. 이러면 또 이제 부품에 대한 지름신이 또 큰일 났네. 돈 벌어서 다. 자, 어쨌든 가보자. 일단 우리 시험을 빨리 보고 공부해야 되니까 빨리 공부 들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전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을 때 뻥 하고 세계적으로 전쟁이 하나 쾅 터졌어요. 그게 1차 대전이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전쟁은 정말 물자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합니다. 내가 말했지, 일본이 전쟁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서 물건 팔아야 된다고. 그치? 당연히 무기 팔아야지. 그치? 무기 팔아야 돼. 근데 뭐 무기 팔고 뭐 이렇게 뭐 알몸으로 나갈 거야? 뭐 옷도 안 입고 뭐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서 갈 거야? 아니잖아. 그럼 무기도 팔고 옷도 팔고, 가서 뭐 밥 안 먹어? 먹어야지. 그치? 밥도 팔고. 뭐 그런 식으로 물자를 왕창 팔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새끼들이 우리 한국 전쟁 때 그렇게 물자 팔아가지고 뭐 경제 부흥했잖아. 그치?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면 정말 미친 듯한 물자의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물자를 공급해 주는 건 사람 손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찍어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기계로 찍어내야 되는데 그 기계가 대부분 다 몰려있던 유럽에서 전쟁이 났으니, 그 유럽에서 소비되는 물자를 공급해 줄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 다른 데서 산업화가 성공한 미국밖에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미국이 미친듯이 공장을 돌려가지고 생산을 해서 찍어냅니다. 근데 그러다가 퍽 하고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어. 자, 이제 그 공장 다 뭐 해야 돼? 놀아야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온 이 대공황은 뭐가 문제야? 생산이 이 새끼도 왜 이래? 다 깜짝 놀랐네 씨. 자, 생산이 뭐보다 폭발해버렸어? 소비보다 폭발해버린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한 물건들은 왕창 많은데 이게 팔리질 않아.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 물가가 이거 진짜 완전 스트레스다.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죠.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잘 봐.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 실업률은. 자, 물가가 떨어졌어 얘들아. 물가가 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물가 떨어지면 원래 물건이 팔려야 돼. 근데 유럽이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돈을 써버렸잖아. 지갑이 앵꼬가 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낮추는데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라. 그러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돼? 실업률이 올라가죠. 이 상황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 상황을 대공황이라고 한다 그랬어. 대공황이라고. 이해돼? 대공황.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야 자유롭게 하라고 놔뒀더니 니들 도대체 한 게 뭐야 이러면서 나왔던 말이 수정자본주의야. 수정자본주의. 됐어? 그리고 이 수정자본주의는 드디어 정부가 어디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표했던 학자가 누구냐면 케인즈라는 친구인데요. 케인즈 역시 뒤에다가 IFM을 붙여가지고 케이니즘이라고 해서 수정자본주의 학파들을 이야기하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케인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라에 불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라 돈을 유리병 안에다가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냥 산에 묻어놓으면 된대. 산에 묻어놓은 다음에 그 백성들 보고 알아서 판에 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백성들은 알아서 돈이 묻혀있다니까 산에 가서 돈을 파겠지, 그치? 그래서 유리병을 먹고 돈을 득템을 하겠지. 자, 돈을 득템을 했으니까 주머니가 든든해질 거고, 주머니가 든든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소비를 하게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산업이 성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케인즈가. 근데 케인즈 말대로 돈을 묻는 거 자체는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산업이 부흥하겠지만 돈을 묻는다는 활동이 진짜 전혀 쓸데기 없는 활동이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나라가 뭘 하는 거야?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TVA라 그래가지고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유튜브를 틀어놔가지고 이거 선생님 보여줄게. 이렇게 치면 이미지가 뭐 좀 나올까? 뭐 요 이미지 좋다. 막 이런 이미지로.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줄여? 모니터가 커져가지고 씨. 자, 이거 보여? 이런 이미지로 뭐 어마어마한 양의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땅만한 그 땅을 다 뜯어고치고 있었던 그 시절이란 말이야.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국가 주도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대공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대공황을 극복했던 그 대통령의 이름은 FD 루즈벨트라는 사람이고 케인즈의 신봉자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원래 대통령이 쫓겨난 건 아니고 뭐 재당선을 못했죠. 당연히 대공황이 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런 TVA 같은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제 불황을 좀 극복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뉴딜 정책. 그리고 이제 큰 정부 하에서는 또 다른 이제 루즈벨트가 했던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노인들에 대한 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유방임주의에서는 팔 한 짝이 없고 다리 한 짝이 없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보다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였어. 약육강식, 자유경쟁 이런 거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 친구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보다 나름대로 이제 뭐 시간을 조금 더 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떠한 메리트를 조금 더 주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페널티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이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석유파동, 어려운 문제입니다. 석유파동 갈게요. 선생님이 석유파동의 배경은 수업 시간에 생각보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필기는 하지 말라 그랬죠. 말로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석유파동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는 기억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2000년대에 일어난 거니까. 석유파동에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 석유파동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까지 중동의 국가들에게서 부족한 과학기술이나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원유를 직접 캐지 못하고 원유가 나오는 땅을 외국계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뭐 칠공주라고 불리던 스탠다드의 석유 회사들이 미국의 석유 회사들 또는 유럽의 석유 회사들이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해 가면서 즉 정말 값싼 값에 석유를 파서 즉 원유를 파서 그것을 정제해서 정유해서 파는 약 1불, 2불 정도의 원유값을 주고 15불에서 20불 사이의 원유를 정제해서 정유를 팔았던
그야말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수정되는 게 1차 석유 파동이에요. 즉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석유, 즉 자원을 국유화하면서 이 자원의 원 생산가, 다시 말해 원유의 생산가 1, 2불이 아니라 이 1, 2불이 10불에서 20불 정도로 10배 가까이 뛰어 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석유 가격에 큰 변동이 있겠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1차 석유 파동.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다 그랬지? 중동 친구들이 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의 트렌드마크 빨리빨리 모든 걸 다 빨리빨리 건물도 빨리빨리 올려주는 그 중동의 건설 붐이 이때 일어났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외국으로 진출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이 1차 석유 파동을 잘 버텨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2차 석유 파동은 중동 전쟁 때문에 일어난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긴 거야. 왜? 석유 원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석유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자,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미안해. 잠깐만. 또 이놈의 한자. 스트레스야. 파워포인트 스트레스야. 자, 석유 가격이 올랐어요.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물가가 어떻게 되죠? 물가. 석유 가격이 올랐는데 물가가 어떻게 돼? 당연히 물가가 오르지.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야?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잖아. 당연히 물건에 이제 들어가는데 뭐 기계를 돌리든 하다못해 뭐 석유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물가가 오를 거 아니야. 그치? 자, 물가가 오르면 일반적으로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될까? 떨어져야 될까? 자, 여기서 문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뭐고? 기타 자세한 상황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치? 세계사 교과서에서 진짜 잘못 가르치고 경제 교과서에서 진짜 너희들에게 헷갈리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저 대공황, 1929년에 저 대공황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얘들아,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다시 말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현물 가치,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진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서는 실업률이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 생각보다 물가가 올라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얘들아, 대공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맞았던 건 독일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다 디플레이션이고, 독일도 그 시점 이후에 다시 디플레이션을 맞아서 경제가 한번 더 뒤집어져요.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경제를 더 자세히 배우고 할 얘기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이 100배 났습니다. 진짜 100배로 나는데 왜 그런지 봐봐. 자,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 물건이 팔리는 물건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가치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이 물건을 더 찍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더 만들려고 한다고. 그치? 더 만들려고 하니까 생산을 늘린다고.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생산을 늘렸으니까 다시 말해 사람을 뽑았겠지.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그럼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준다고.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 것은 일반적인 수요 공급 그래프에 의하면 실업률도 줄인다고. 다시 말해 고용이 늘어난다고. 근데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이 물건이 가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물건의 생산을 줄이다 보니까 사람도 자르고 고용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오른다고. 이게 디플레이션이야. 이해돼? 안 되면 반복해서 다시 들어.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 하에서 정상적이라면 물가는 오르고 생산 늘어나고 고용 늘어납니다. 즉 실업률 줄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에서 물가 내려가고 생산 줄어들고 고용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람을 자르고 실업률 늘어납니다. 이게 기본적인 디플레이션의 상황이에요. 근데 석유 파동 때에서는 물가가 올랐어. 근데 그 물가가 물건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석유 가격 자체, 즉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서 물가가 어쩔 수 없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소비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소비가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이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석유 가격을 깎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자르게 돼서 결국 실업률이 어떻게 돼요?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상황과 반대잖아요.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했던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를 봤더니 이게 바로 수정 자본주의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서 새롭게 등장한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입니다. 새롭게 다시 자유를 추구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 신자유주의의 배경은요, 사실 경제학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학설이 분분하고. 그런데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학설만 소개를 하자면,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대공황 이후에 석유 파동이 이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7, 80년대까지는 아직까지 뭐 쿠바 미사일 위기라든지 해서 소련과 미국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을 때, 뭐 진짜 막 폭탄을 던져가면서 싸우던 열전은 아니지만 어떤 그 냉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냉전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 냉전이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확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78년이었나 그랬을 거고, 확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화해의 무드로 가게 됩니다. 그 정점이 이제 88 올림픽이에요. 서울 올림픽. 80년대에 일어났던, 80년이 바르샤바인가? 맞지? 바르샤바 몬트리올. 나 지금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80년과 84년 올림픽이 각각 한 번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열리고 한 번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열렸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열린 올림픽은 사회주의 국가들만 오고 자유주의 국가에서 열린 올림픽은 자유주의 국가들만 왔어요. 근데 88 올림픽,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들이 모두 다 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점점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끝나가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보호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호무역은 이 대항해 시대 이쪽에서 나온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 당시도 약간 나름대로의 보호무역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컨대 중동에서만 석유를 파는 건 아니잖아, 그치? 러시아도 석유를 팔 거고 뭐 다른 나라도 석유를 팔 텐데, 내가 중동 석유를 보니까 중동 석유가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중동 석유가 비싸니까 그러면은 러시아 석유가 싸네.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겠지. 소련 석유가 싸네. 그럼 소련 거 사야겠다라고 소련한테 석유를 사려고 하는 순간 이제 집에 검은 양복 입은 형들이 찾아오는 거야. 이제 뭐 국정원 안기부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안기부 밑에 남산 밑으로 끌려가지고 코로 설렁탕도 좀 먹고 전기 찌찌찌찌도 좀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이 점점 풀려가고 있었단 말이야. 즉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오른 건 뭐가 문제였어? 우리가 너무나 석유를 한 곳에서만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가 터진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도 수입을 했었어야 돼.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이 불화수소 문제가 터진 것도 불화수소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문제가 터진 거잖아. 근데 뭐 이제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불화수소를 만들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하도 지랄 연병들을 떨어대가지고 그 님비 핀비 이런 거 배웠죠. 님비 영상 때문에 그런 거였어. 뭐 불산공장, 옛날에 불소공장 세운다고 했었을 때 그 지랄 연명 났었어. 어디였지? 화성인가 시흥인가 뭐 이쪽에다 삼성이 옛날에 세운다고 했었거든. 어쨌든 지금 뭐 거의 국산화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라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담배랑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죠? 쌤이 있고 수연이가 있어. 쌤 여자친구 수연이가 있어. 자, 뭐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 아씨, 갑자기 니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자, 정윤이가 CU 알바야. 정윤이가. 그 다음에 민정이가 GS 알바야. 그 다음에 보아가 세븐일레븐 알바야. 자, 나는 모든 친구들과 다, 내가 고등학생이야. 이 새끼들 표정 봐. 그렇게 가정을 하자고, 이 씨발놈들아. 내가 고등학생이라 미성년자라 담배를 못 사. 담배를 피고 싶어. 근데 담배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편의점 알바들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신분증을 뚫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민정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뭐 저기 정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보아랑도 친하게 지냈어. 그래서 어느 편의점에 가든 CU, GS, 세븐 어느 편의점에 가든 담배를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어. 근데 쌤 여자친구는 나는 여자 싫대. 쌤 여자친구 여자 싫대. 남자가 좋대. 그래가지고 남자였던 정윤이하고만 친하게 지냈어. 근데 정윤이가 담배랑 술을 열심히 팔다가 걸렸어. 그래서 편의점 문을 닫아버렸어. 그럼 선생님은 정윤이가 닫아줬어도 보아나 민정이한테 가서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선생님 여자친구는, 수연이는 정윤이가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힘들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수입을 다각화시키고 다변화시키고 이 나라 저 나라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까지는 냉전 때문에 어떤 나라 함부로 친하게 지내면 얘 빨갱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 냉전이 점점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세계화, 자유무역,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의 기운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야 명박이가 있긴 한데 명박이는 약간 케이니즘과 신자유주의가 좀 반반 섞인 사람이라 사대강 이런 거 생각해보면 또 케이니즘이잖아 그쪽은. 그치? 자 여기서는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옵니다. 작은 정부로 돌아오고요. 수많은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죠.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의 유연화, 노동시간의 유연화 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자르고 해고할 수 있게 만듭니다.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을 자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 산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못 자르게 해놨다고. 근데 신자유주의에서는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자를 수 있게 해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뭐야? 비정규직이잖아. 쌤도 비정규직이고 필요하면 나와서 가르치고 필요가 없어지면 뭐 다시 학원 가든 폐지 죽고 살든 뭐 그래야 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가 축소됩니다. 당연히 정부가 줄어들었으니까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고 그 자금이 줄어들고 나니까 당연히 복지는 축소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와서 여기서 보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여기서는 당연히 효율성을 추구하고 여기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개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심판을 봐주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한다면 신자유주의에서는 다시 한번 효율성의 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합리적 선택을 보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 선택 어떤 상황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어서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갑부가 아니니까 그래. 정말로 쌤 여자친구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걸 할까 안 할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안 하겠지. 왜 하겠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그렇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어떤 돈이 있어. 이 돈을 가지고 뭐 여자친구와 놀 것인가, 컴퓨터를 살 것인가, 사운드 카드를 살 것인가, 마이크를 살 것인가, 게임을 살 것인가, 뭐 자동차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뭐 이런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 그치?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뭐 때문에? 잠깐만 좀 키울게. 키우고. 자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의 비용을 통해서 최대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편익과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럼 편익은 뭐냐?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익입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문제 풀면서 볼게요. 문제 풀면서 기회비용은요 선택을 통해서, 즉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예요.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또 역시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묵적은 나한테 들어올 돈, 즉 내가 잠깐만 이거 줄여줄게. 암묵적은 나한테 들어올 돈, 내가 얻었어야 되는 돈인데 포기한 거, 실제적인 내 지출이 아니고요. 명시적 비용은 실제적인 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명시적 비용은 실제적인 지출, 암묵적 비용은 내가 얻었어야 하지만 포기한 것.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그 두 개를 합친 게 기회비용. 자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돈입니다. 회수할 수 없는 돈. 요거 설명할 때 뭔 설명했었지? 빼빼로 100개 이야기했었잖아. 그치? 여자친구와 빼빼로를 100개 만들어 놓고 여자친구와 싸웠는데 여자친구와 화해하는 선택지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와 화해 안 하고 놀러가는 선택지도 있겠지. 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지 전부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최악의 선택지는 빼빼로가 아까워서 화해를 하려는 거. 그건 인간 쓰레기라 그랬잖아 내가. 그치? 그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용한 비용이 있어. 근데 그게 전혀 쓸모가 없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쓸모가 없어진 돈을 그 다음 물건의 생산비에 넣은다면 그것은 올바른 거라 그랬어? 옳지 않다 그랬어? 옳지 않은 거.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을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매몰 비용이라는 거를 잠깐만 큰일 났네. 일단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한계 보겠습니다. 한계. 구성의 모순 이 있다고 그랬죠. 구성의 모순이 뭐라 그랬어?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집단에서 합리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 구성의 모순이라고 했잖아. 구성의 모순. 이거 아무래도 글자가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한 줄에 줄이고 여기도 이렇게 줄여도 그럼 예뻐지겠죠. 자, 요런 상황이 바로 구성의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응급헬기. 그치? 응급헬기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이 응급헬기를 운영 안 하면 정말 내가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야. 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응급헬기를 운영 안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고,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정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쵸,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의 월 평균 매출은 1200원. 씨발 돈 존나 많이 받는다. 그지? 근데 빵집 운영 월세 200만, 300만원, 500만원. 아우 씨발. 그럼 순이익 200만원 밖에 안 되네. 자, 그런데 갑이 회사에 취업할 경우 월 250만원 인가를 받을 수 있대. 자, 그럼 밑에 가보자. 기업은 빵집 운영이 암묵적 비용이다. 즉 다시 말해 빵집 운영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 뭐지? 회사의 취직. 그 회사에서 나한테 줄 월급 250만원. 그렇지, 암묵적 비용이지. 빵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즉 빵집을 운영하면 월 1200을 벌지만 거기에서 내가 사용한 비용이 뭐야? 명시적 비용, 회계 명시적 비용 200, 300, 500, 1000. 즉 나한테 순이익으로 남는 건 200이야. 그치? 그런데 회사에 취직하면 250을 준대. 어이씨, 당연히 회사에 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지. 물론 여기에는 지금 편익이 계산은 안 됐어요. 뭐 빵 만드는 게 좋은 사람은 50만원 포기하고 빵 더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그건 지금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언급하지 않아요. 네.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빵집 운영의 명시적 비용, 다시 말해 실제적으로 들어갔던 비용 월 얼마? 1000만원이지. 그치? 틀린 소리. 빵집 운영의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아까 뭐와 뭐의 합계였어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계. 명시적 비용 1000만원, 암묵적 비용 250만원. 오케이? 됐죠? 밑줄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아봅시다. 합리적 선택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이어지는데, 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흡연자는 담뱃값만을 흡연의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흡연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어 흡연하지 않았다면 유지할 수 있었던 건강. 이게 뭐야? 암묵적 비용이지. 흡연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담뱃값, 명시적 비용이죠. 그렇죠? 이런 표는 너무 쉽다 그랬어. 그치? 합계해봐. 95, 85, 86, 85야. 맞아? 합쳐봐. 자, 그러면 이 결국 점수를 다 합친 게 제일 점수가 높다는 거니까 점수를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뭐야? 합리적인 결과잖아. 즉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 이게 답이야. 그런데 자, 기능만을 고려한다면 B를 선택한다. 기능 점수 제일 높은 게 뭐야? 기능 점수 제일 높은 거. 그치, A지. 개소리. 갑은 평가 항목 중에 디자인을 가장 중시하는데 디자인 점수가 제일 높아? 아니지, 가격 점수가 제일 높지. 개소리. 총편익의 순위는 인기도의 순위와 일치한다. 총편익의 순위 아까 1, 2, 3순위였지. 근데 인기도는 1, 2, 3순위잖아. 그치? 개소리. 자, 그 다음에 가격 항목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에 A보다 C의 총편익이 크다. 3.5 더하고 3.5 더하고 4 더했는데 A와 C가 점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개소리. 자, 개인의 이익 추구와 사회 전체가 조화 이익을 가져오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 효율적인 자원 배분 국부의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그지? 애덤 스미스. 자, 자유방임주의. 대공황과 같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청출하면서 케인즈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딱 보여.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보자마자 그렇겠구나 하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바꿔볼게. 갑을 애덤 스미스로, 을을 케인즈로 바꿔볼게요. 갑, 애덤 스미스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십소리. 자, 케인즈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다. 맞죠? 애덤 스미스는 케인즈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한다. 오케이. 을은 갑과 달리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한다. 즉 케인즈는 애덤 스미스와 달리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 아니었지. 정부가 개입하려 들었잖아. 이해돼? 됐어요. 자, 핸드폰을 사과에는 사과해서 요건 이제 선생님이 어떤 문제집에서 가져온 건데 선생님이 보고 있는 문제집,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고 있는 개념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비로 1억 원을 투입했대. 연구비로 1억 원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연구비를 2억 원을 또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억 원은 나올 것 같았는데 3억 원밖에 안 됐대. 아까 이야기했던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은 지금까지 써서 회수가 안 되는 돈, 이런 건 계산, 그 신제품 개발에 계산을 하는 거라고 안 하는 거라고. 자, 다 필요 없고 매몰 비용 얼마? 지금까지 쓴 돈 얼마? 1억. 끝.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자,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줬잖아요. 그쵸? 네, 많은 문제를 내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을 위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원 강사를 합니다. 학원 강사를 하는데 시급은 10만원입니다. 학원 강사 시급 10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학원 강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연이가 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수연이랑 호텔을 가기로 했어요. 수연이랑 호텔에서 밥 먹고 뭐 호텔방 올라가서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그러면 50만원이 들어간대요. 호텔에서는 총 8시간을 놀 수 있답니다. 근데 선생님의 빨간색 제네시스 쿠페는 이 시팔 연비가 존나 시빨 같은 차여가지고 1시간의 기름을 만원씩 먹어요. 1시간당 만원의 기름을 먹어요. 그리고 선생님 학원에서 호텔까지 가는 시간은 2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려요. 자, 그럼 여기서 기회비용, 선생님이 학원 강사를 포기하고 수연이가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보세요. 다시 말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눠져 있죠. 자, 우리 명시적 비용, 선생님이 실제적으로 쓴 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시간 호텔 노는데 몇 시간 얼마 들어갔어요? 50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1시간당 기름값을 만원씩 썼는데 호텔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쵸? 그러면 얼마? 2만원. 명시적 비용 얼마? 52만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원 강사의 시급이 10만원입니다. 시급이 10만원인데 이 지금 데이트를 몇 시간 했죠? 가서 노는데 8시간, 이동하는데 2시간, 총 10시간 동안 학원 강사를 안 한 거네. 그치? 그러면 학원 강사의 시급은 10만원이니까 열을 곱하면 100만원.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얼마? 100만원.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 52만원과 암묵적 비용 100만원을 더하면 기회비용은 152만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됐어요? 자, 이걸로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기회비용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기 바랍니다. 노이즈 문제는 선생님이 반드시 빠르게 해결을 해서, 왜냐면 선생님이 작년에 찍어놓은 걸로 놀고 먹는 것도 이제 시대가 끝났어. 왜냐면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진도 다 나갔잖아. 한국사 좆됐어. 이제 선생님도 찍어야 돼. 큰일 났어. 이제 놀고 먹는 시대가 지나가 버려서, 자, 그 안에 선생님이 무조건 외장 사운드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반드시 좋은 음질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월요일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